안녕하세요. 올해 72살인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제가 자식들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예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3년 전 봄, 꽃이 피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아들 경수의 결혼식이 열린 날이죠. 예식장 입구에 걸린 신랑 이경수, 신부 김민정이라는 현수막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울긴 왜 울어? 이제 며느리도 생기는데 웃어야지. 옆에 있던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기뻐서 흘린 눈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있었던 일이 또렷이 기억나요. 제가 며느리 민정이에게 다가가서 봉투를 건넸죠. 민정아, 이게 뭐냐면 어머니, 축의금은 아까 이미 주셨잖아요. 아니, 이건 너희 새집 등기부등본이야. 민정이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서울 한복판 산샤평 아파트에 주소가 적힌 서류였으니까요. 물론 등기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건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에요.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그래, 새 출발하는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어머니,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 민정이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아들 경수도 놀란 얼굴로 제게 달려왔죠. 엄마, 이게 무슨... 저희가 어떻게... 괜찮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너희 잘 살면 그게 엄마는 제일 좋지.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며느리는 매주 주말마다 저를 초대했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곤 했죠. 어머니,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꼭 오세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거든요. 그런 날이면 부엌에서 며느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정말 친딸을 얻은 것 같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 손주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였을까요? 어머니, 오늘 잠깐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약속이 생겼거든요. 그래, 내가 가지. 진짜요. 어머니 최고예요. 저 금방 다녀올게요. 처음에는 그저 가끔씩 있는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끔이 점점 더 잦아졌고 잠깐이라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죠. 어머니, 오늘도 늦으실 것 같으세요. 애가 벌써 울고 있는데. 아이고, 미안해. 지하철이 조금 지연됐네. 어머니, 시간 약속은 꼭 지키셔야죠. 애가 얼마나 예민한데. 점점 민정이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부탁이 아닌 마치 당연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청소는 구석구석 하셔야 해요.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요. 알았어. 내가 다시 할게. 그리고 빨래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하루는 아침 일찍부터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잠깐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죠. 어머니, 왜 쉬고 계세요? 아직 화장실 청소도 안 하셨잖아요. 아, 잠깐만 쉬었다가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집도 어머님 거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죠. 하지만 그건 순전히 아들 부부의 행복을 위해 선물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민정이랑 잘 지내시죠? 그래. 민정이가 엄마 칭찬을 많이 해요.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때로는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지만 그때마다 경수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라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 괜찮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곤란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일은 더 많아졌어요. 아침 10시에 와서 손주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지까지. 손주가 낮잠 자는 시간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장을 봐야 했고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무릎도 점점 더 아파오고 허리도 자꾸 굽어가는 것 같았어요. 밤에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하지만 그런 내색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겨우 70이잖아요. 요즘 70이면 아직 젊으세요. 누가 그러대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다 손주 봐주시면서 집안일 하시잖아요. 그래도 손주가 있어 행복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손주의 얼굴을 보면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기쁨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며느리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 심해져만 갔으니까요. 어머니, 주말에도 와주실 수 있죠.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니, 오늘은 좀 늦게까지 계실 수 있으시죠? 회식이 있어서. 때로는 제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뤄야 했고 제 건강검진 날짜도 자꾸 뒤로 미뤄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여름의 끝자락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손주를 돌보러 갔어요. 하지만 몸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전날 밤부터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정이가 화장도 채 못한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왜 이제 오세요? 벌써 3번이나 전화했잖아요. 미안해. 오늘은 몸이 좀... 어머니, 제가 오늘 발표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오기 싫어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일부러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부터 열이... 어머니, 제가 얼마나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어머니 때문에 제가 승진 못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했어요. 현관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민정아, 됐어요. 그냥 애나 잘 봐주세요. 저는 가볼게요. 잠깐만, 내가 좀... 어머니, 그냥 시간 좀 맞춰달라는데 그게 어려우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화장을 마저 하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청소 좀 깨끗이 해주시고. 오늘은 내가 정말 몸이 좋지 않아. 어머니, 또 그러실 거예요. 청소랑 키위 에이드 준비해주세요. 제 친구들이 어머님 키위 에이드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현관에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지러움과 함께 속이 메스꺼웠지만 울고 있는 손주를 달래야 했죠. 그때 경수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민정이한테 전화 왔는데. 경수야, 엄마가 오늘 좀... 엄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며느리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하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민정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집중도 안 된대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중요한 발표 있다고 했잖아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아들의 말이 맞나요?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고 있는 건데. 경수야, 엄마 정말 많이 아파. 열도 나고. 에휴, 엄마도 참. 민정이가 그러는데 어제 손주 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손주한테 화내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민정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제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손주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는데. 하지만 경수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엄마, 이번 주말에도 손주 봐 주신다면서요. 아니, 나는 그런 적. 어머니, 약속하셨다며요. 민정이가 분명히 어머니랑 얘기 끝냈대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대요. 경수야, 엄마가 언제. 에휴, 이제 와서 약속 어기시면 안 되죠. 그럼 전 끊을게요. 회사 일이 바빠서. 전화가 끊기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제 마음도 그 비처럼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정이의 친구들이 왔어요. 저는 열이 나는 몸으로 겨우겨우 집안 청소를 하고 키위 에이드도 만들어 놓았죠. 어머님, 이게 청소한 거예요. 여기 먼지가 그대로예요. 민정아, 내가 오늘은 정말. 아우, 됐어요.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청소기를 들고 와서 제 앞에서 요란하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마치 일부러 제 눈에 띄게 하는 것 같았죠. 친구들이 도착하자 민정이의 태도는 더 달라졌어요.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희끼리 있을게요. 마치 제가 친구들과의 모임을 방해라도 할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잠자코 주방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죠. 민정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좋겠다. 그래도 좀 힘들어. 요새는 일도 자꾸 대충대충 하시고, 아까도 봤지. 청소도 제대로 안 하시고. 에이, 그래도 좋잖아. 우리 시어머니는 아예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그래도 너무 의존하시니까 불편해.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구실 때가 있어.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이 제 집이란 걸 너무나 잘 알면서. 손주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수다에 정신이 팔려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일어나 손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때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은 정말 애우는 소리도 못 들으세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민정아, 내가. 됐어요. 그냥 가세요. 제가 볼게요. 하지만 제가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지러움이 확 몰려왔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갔지만 아들은 전화 한 통 하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며느리는 그마저도 안 했죠. 그렇게 응급실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손주를 돌보러 갔죠. 하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뭔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오늘도 늦으셨네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따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7시 2분이었죠. 늘 오던 시간인데도 늦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7시까지 오시라고 했잖아요. 벌써 2분이나 지났잖아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죠. 민정아, 내가 너희 집 가정부는 아니야.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난 너희 집 가정부가 아니라 시어머니라고.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어머님을 가정부 취급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이제는 더는. 아니,
제가 언제요?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도움과 착취는 달라.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중요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승진도 못했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제 몸이 좋지 않아 쓰러졌던 게 제 잘못이라는 건가요? 그리고요, 어머님. 이 집은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불평하세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 집을 줬다고 그래? 네, 결혼할 때 주신 거 아니에요. 제 속에서 뭔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너희가 살게 해준 거지. 준 게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사하게 이러시기에요. 그때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이럴 거면 그동안 왜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내가 뭘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니? 아니, 지금 와서 집이 어머님 거라고 하시면서 저희를 협박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언제 협박을 했다는 건지. 민정아,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는. 어머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나가시라고요. 어머님 같은 분은 우리 가족에게 필요 없어요. 민정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어머님은 정신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치켜들었어요. 어머님이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라고 경찰? 네, 경찰이요. 이제 보니 어머님은 저희 가족을 위협하고 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금 저희 집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위협도 하시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며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네, 주소는. 며느리가 주소를 불러주는 동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관 2명이었죠.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제가 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신데 갑자기 이 집이 자기 거라면서 나가라고 협박하세요. 경찰관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님, 사실인가요? 아니요,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 네, 주인이란요.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TV 아래 서랍에 들어있던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냈어요. 경찰관이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 집은 박정수님 소유가 맞습니다. 네, 그게 무슨... 여기 둘러보세요. 결혼 사진이며 제가 여기에서 실거주하고 있었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라고요. 문서상 소유주는 분명히 박정수님이십니다. 부인께서 나가주셔야겠어요. 그때였어요. 아들 경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여보, 어머님이... 민정이가 경수에게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님, 잠시만요. 제가 이 집 아들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드님, 이 집은 박정수님 소유의 주택입니다. 부인께서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수가 제게 달려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경수야, 너도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엄마, 제발. 아니, 이제 그만해. 너네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눈치는 빠르더군요. 어머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늦었어. 너네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도 경찰관이 다시 한번 며느리를 향해 말했어요. 이제 그만 저희와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민정이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아들 경수는 멍하니 서서 상황을 바라보기만 했죠. 경수야, 너희가 결혼할 때 이 집을 마련해 준 건 너희의 행복을 빌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게 나를 노예처럼 부리라는 뜻은 아니었어. 명의마저 너희에게 넘겨줬으면 내가 어떤 꼴을 당했을지 정말 아찔하구나. 엄마,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죠?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지? 그때는 며느리는 자기 발표가 중요하다고 했고 넌 내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 아들 경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민정이는 방금 전까지도 날 가정부처럼 대해왔어. 시간 2분 늦었다고 호통을 치더구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을 불러. 엄마, 그래도 이제는 지쳤다. 경수야, 더는 안 되겠어.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짐 정리하는 동안만 시간을 줄게. 오늘 저녁까지 나가주면 좋겠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었고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관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며느리와 아들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 혼자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질 않았죠.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경수가 어렸을 때 밤마다 달빛 아래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죠. 내가 너무했나.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경수는 내 아들인데, 손주방이었던 곳을 지나다 보니 작은 곰인형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짐을 싸면서 놓고 간 모양이에요. 인형을 집어들자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정순아, 여기야, 여기. 늘 만나던 카페에서 영숙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미자와 혜경이도 와 있었죠. 어머, 정순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게,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친구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정순아, 우리가 몇 년 친구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래, 사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행동, 아들의 무관심, 제가 쓰러졌을 때의 일, 그리고 결국 아들 부부를 내보내기로 한 결정까지. 세상에,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근데 정순아, 영숙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응,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미자도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며느리 때문에 속 썩은 적 많지만 결국은 참았어. 자식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 하지만 전 너무 지쳤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는걸요. 내 마음 이해. 하지만 혜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순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지도 몰라.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 나도 사실 그게 걱정이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수였어요. 엄마, 그래. 잘 지내세요. 너희는? 네, 월세방 구했어요. 좀 좁지만 그래도 지낼만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손주는 잘 있니? 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울어요. 어제도 잠들기 전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요. 민정이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파에 앉아 경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죠. 다음 날 미자가 찾아왔어요. 정순아, 어제 하려다 못한 말이 있어. 응, 나는 사실 내 선택이 이해가 돼. 정말. 응.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놔둘 순 없지. 하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려. 그건 당연해. 모성애라는 게 그런 거니까. 하지만 정순아,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야 할 때야. 미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났어요. 넌 평생을 자식한테 바쳤잖아. 이제는 내 행복을 찾을 때야.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아니야. 넌 그저 너의 삶을 지키려 한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이니? 이렇게 아들이 용서를 구하고 친구의 말을 들으니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고 하더라도 아들, 자식 봐서라도 용서를 하고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최근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명한 이야기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긴 어디야? 왜 여기서? 재훈아, 무서워. 여기 어디야? 잠깐이면 돼요. 재훈이가 제 팔을 잡아 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차갑게 외면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둘 다 재빨리 차에 탔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차는 순식간에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이러지 마. 재훈아, 엄마야. 재훈아, 엄마 버리지 마. 살려줘. 제발.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먼지만 흩날리며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버리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세상에는 부모 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자식들에게 결코 지지 않기로 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43, 우리 아들 재훈이 15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딸 수경이는 12살이었죠.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났어요. 아직도 그날이 선명히 기억나요. 평소처럼 여보 다녀올게 라며 웃으며 출근한 남편이 그날 저녁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앞에는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험금으로 겨우 전세를 얻었지만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정신없이 살았답니다. 아침 우시면 일어나 근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고 저녁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선옥 씨, 그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식당 언니들이 걱정했지만 전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내 새끼들 볼 때마다 힘이 나는걸요. 정말 그랬어요.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던 그런 시절이었죠. 특히 아들 재훈이가 저의 큰 자랑이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늘 의젓했거든요. 엄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나중에 커서 꼭 효도할게. 우리 아들 이미 충분히 효도하고 있어. 엄마한테는 내가 2등하는 것보단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그래도 난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때 재훈이의 그 맑은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에서도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자자했죠.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도시락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먹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 최고예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정말. 그럼 내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많이 넣어줄게. 와, 우리 엄마 최고. 그렇게 힘들어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재훈이가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요즘에는 며느리 들어오면 다들 그렇겠지 하며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를 이해하려 했죠. 결혼식 날 며느리 미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저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차가움은 더해만 갔어요. 특히 제가 아들네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냉기는 더욱 뚜렷해졌답니다.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 입맛에 맞춰 반찬 좀 해주고 싶어서. 어머님, 요즘은 배달도 있고 맛있는 반찬 가게도 많아요. 잘 먹지도 않는데 굳이 이러실 필요 없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가면 며느리는 현관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다.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음식 싸우지 마세요. 겉으로는 공손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 속엔 제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냉정함이 가득했어요. 아들 재훈이의 변화는 더 큰 상처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들 집에 방문을 했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죠. 여보, 우리 엄마가 또 오신다네. 당신도 좀 단호하게 말씀하지. 매번 이러니까 어머님이 자꾸 오시잖아요. 나도 힘들어. 근데 막상 딱 잘라 말하기가 그렇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끝내 한참을 현관 앞에서 서성이다 그냥 돌아왔죠. 제가 가져간 반찬통은 다음 방문 때 본이 썩어 있더군요. 치우지도 않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한 숟가락도 건드리지 않은 거였어요. 엄마, 우리도 바빠요. 이제 그만 가세요. 손주를 봐주고 1시간 정도 더 있으면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었죠. 재훈아, 엄마가 뭐 잘못했니?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이제 신혼이고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 알겠어. 엄마가 손주 봐주고 바로 돌아가기에는 체력이 너무 힘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훈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이런 것도 못해요. 자꾸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이제 엄마가 우리한테 짐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재훈아. 엄마는 멀쩡해. 아니에요. 요즘 치매는 일찍 시작된대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가볼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재훈이가 어렸을 때 아픈 저를 위해 밤새 물수건으로 간호를 해주던 그 따뜻한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정말 치매인 척 해볼까?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치매 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냄비가 어디 갔지? 엄마, 그거 거실에 두고 오셨잖아요. 아, 그랬나? 이상하다. 분명 주방에 뒀는데. 전화를 받다가도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방금 누구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처음에는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아들 부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재훈이는 저를 대하는 게 불편해 보였어요. 급기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죠. 어머님, 치매가 더 진행되면 저희도 바빠서 어머님을 돌보기 힘들어요. 요양원은 어떠세요? 요즘엔 시설도 좋고. 맞아요, 엄마. 거기가 엄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십 년을 키운 자식이, 그리고 그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리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제 치매 연기는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수월의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피어 있을 때였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갑자기 웬일이니? 드라이브 가요. 좋은데 데려갈게요. 벚꽃도 보고. 어머, 우리 아들이 웬일이니? 그동안 제가 많이 못 챙겨드렸잖아요. 미안해서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서. 정말 너도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아들. 네,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서요. 미연이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달콤한 말에 제가 속아 넘어갔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주 까먹고 치매처럼 보이는 게 걱정이 됐나 보구나. 그래, 요즘 애들 사는 게 힘드니까 부모한테 소홀할 수도 있어.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의 따뜻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재훈아, 정말 고마워. 엄마 너무 기쁘다. 네, 엄마. 이제부터 자주 이렇게 모시고 다닐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전날 밤엔 설레서 잠도 못 이뤘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손수 김밥도 준비했죠. 날씨도 좋은데 도시락이라도 먹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준비하는데 마음이 한없이 설렜어요. 아침 조시 아들 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좀 이상했지만 전 그때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님,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래, 정말 좋구나. 벚꽃도 활짝 폈고. 어머님, 옷도 예쁘게 입으셨네요. 그래, 며느리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신경 썼다.
어머님, 그런데 오늘이 몇 년도인지 아시겠어요? 너네 올해 결혼하지 않았니? 당연히 언제 결혼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치매인 척 연기를 하기 위해 일부러 틀리게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재훈 씨랑 결혼한 지 10년도 더 됐다고요.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마치 제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자꾸만 한적한 곳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좋은데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그래. 근데 좀 멀리 가네. 네, 조금 멀어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주변은 더욱 컴컴한 산길로 변해갔어요. 재훈아, 여기가 어디니? 벌써 2시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근데 주변에 차도 없고 좀 무서운데. 괜찮아요. 금방 도착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지만 재훈이의 대답은 너무나 짧고 차가웠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눈빛도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죠. 며느리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여보, 이제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재훈이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알아요. 재훈이의 차가운 대답이 들렸죠.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깊은 산속이었어요. 주변은 나무들만 가득했고 인적은 전혀 없었죠.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 여기서 기다리세요. 여긴 어디야? 왜 여기서? 괜찮아요. 저희가 금방 올게요. 잠깐만요. 재훈아, 무서워. 여기 어디야? 잠깐이면 돼요. 놀랐어요. 그 순수했던 제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자.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여경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차 한 잔 드시면서 경사님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산에 버렸어요. 형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꼭 참고 말씀드렸어요. 블랙박스요.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치매라고 생각해서 못 찾아올 거라 생각해서 안 지웠을 거예요.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 확인했고 체포영장 신청해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 조사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재훈이가 수갑을 찬 채로 달려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어요. 이선옥님, 피해자분이시죠? 가해자들과 직접 대면하길 원하시나요? 형사님이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어요. 네. 문이 열리고 재훈이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죠. 엄마. 재훈이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왜 그랬니?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어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재훈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재산이 탐이 나기도 했고 엄마가 치매로 요양원이라도 가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정 힘든 거 아시잖아요. 재산, 병원비, 돈 때문에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모은 그 재산이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도 못 자요. 매일 악몽을 꾸는데 꿈에서 어머님이 저를 원망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엄마, 제가 재훈이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어요. 그날 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얼마나 추우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엄마를 버릴 수가 있어. 이 상처는 평생, 아니 죽어서도 나을 수 없을 거다. 엄마, 전 이제 어떡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재훈이의 흐느낌이 조사실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도 계속 무릎을 꿇은 채 빌었어요. 어머님, 저희 애기 손주를 봐서라도 봐주세요. 재훈이가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어요. 엄마, 저 지금이라도 다 갚을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제 말에 재훈이가 더욱 크게 흐느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라도 벌 받을게요. 며느리가 계속 제 발치에 엎드려 울었어요. 그때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울며 걷던 그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던 그 순간들. 일어나라. 그만. 안 돼요, 엄마. 이러고 있게 해주세요. 재훈이가 더 세게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나라. 못 놓겠어요. 엄마가 저희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평생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재훈이의 눈물이 제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흐느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순간 가슴 한편이 찡해졌어요.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걸요. 이제 경찰서에서 나가고 법대로 하면 감옥에 가겠지. 어머니, 제발요. 재훈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어요. 거기서 정말 반성해라.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출소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 돌아서는데 재훈이가 외쳤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담당 형사님이 다가왔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네요. 그날 이후로 매일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재훈이의 편지에는 항상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엄마, 오늘도 꿈에서 엄마를 뵈었어요. 그날처럼 추운 밤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엄마 곁을 지켰어요. 현실에서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편지도 왔어요. 어머님, 면회는 못 오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나오고 다음 날 재훈이의 장인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두 분 다 현관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닙니다. 저희 딸이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저희 손주
가끔이라도 보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사돈이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이 상처를 씻을 수 있겠니? 엄마가 너무 마음고생하셨잖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엄마. 그래, 고맙다. 수경아. 딸 수경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수경이네 집으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알년이 지났어요. 아침이면 수경이가 출근하면서 엄마, 저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를 하고 저녁이면 맛있는 반찬을 사들고 돌아오죠.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그런데 어제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선옥님, 저는 재훈 씨 변호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자 재훈 씨 어머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재훈 씨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탄원서가 있으면 잘하면 형량이 아래서 3년 정도 줄어들 수 있어서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몇 년이나 남은 형량인데 제가 탄원서만 쓰면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오는 편지들이 떠올랐죠. 엄마, 이곳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벌이라 생각하고 견디고 있어요. 엄마가 겪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저는 이 정도로 벌 받는 게 오히려 부족할지도 몰라요. 며느리의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1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겪으신 그 배신감과 공포를 생각하면 이 형량조차도 짧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수경이는 단호했어요. 엄마, 설마 탄원서를 쓰실 생각은 아니시죠? 글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날 엄마를 산에 버리고 갔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옆집 최 씨 아주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선옥 씨, 정신 차려요. 그런 자식은 10년도 모자라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어제는 장인어른이 찾아오셨어요. 탄원서만 써주시면 아래서 3년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철창 안에서 늙어가는 자식들을 보는 게 부모 마음에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같은 부모로서 제 마음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서요. 엄마, 이거 봐요. 첫 월급이에요. 이제 제가 엄마 책임질게요. 20세 첫 직장에 들어가고 받은 월급을 들고 왔던 재훈이,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잖아요. 30에 결혼하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 그래요. 그 따뜻했던 아들이 그토록 차갑게 변해서 저를 버렸죠. 오늘도 편지가 왔어요. 엄마, 이곳에서 매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엄마를 두고 떠날 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는 형량이 줄어드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평생 참회하며 살고 싶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쓰지 못한 탄원서 양식이 놓여 있어요. 펜을 들었다가도 내려놓기를 수십 번. 여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중얼거렸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벌을 받게 해야 할까요? 탄원서 양식 위로 빗방울 같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늘 이렇게 복잡한가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 시어머님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알면 또 난리 날 테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칠순잔치는 어쩌고? 그날 가면 곤란하지 않니? 에이, 괜찮아요. 그냥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크게 해요. 시대가 어느 땐데. 사돈이 알게 되면 귀찮아질까봐 그렇지 뭐. 어머, 엄마도 참. 시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부탁을 하셨다고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애도 아니고 그깟 잔치 한번 안 했다고 삐지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렇긴 해. 근데 그래도 칠순잔치 하라고 준 돈으로 여행 가도 괜찮을까? 엄마, 왜 이래요? 누구 편이에요? 시어머님이 주신 돈이면 뭐려. 어차피 저희 돈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시어머님 눈치 보기 지겨워요. 그리고 엄마도 이번에 같이 가면 좋잖아요. 방콕 야시장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어요. 맞아. 난 태국 마사지가 최고더라. 근데 정말 모르시는 거지. 당연하죠.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냥 저희가 칠순잔치 대신에 조촐하게 식사만 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때요? 나중에 적당히 밥이나 한 끼 사드리면 되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왔죠. 어머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올해 칠순을 맞이하는 박민자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말해주듯 저는 긴 세월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우리 아들 정석이네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자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추는 편이에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올해 초부터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을 안고 지냈어요. 제 칠순 잔치 때문이었죠. 사실 치시이라는 나이가 되면서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나? 나는 좋은 엄마였나? 이제 얼마나 더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편을 채우고 있었죠. 며칠 전에는 단골 미용실에 갔다가 원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자 씨, 이제 곧 칠순이시잖아요.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긴 해요. 그럼요. 큰 축하받으셔야죠. 제가 보기엔 아직 50대 초반처럼 보이시는데 벌써 치시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미용실 원장님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아무리 젊어 보인다 해도 이제는 확실히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욱 자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제 칠순 잔치를 자식들이 준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요즘 시대의 칠순 잔치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자식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먼저 가장 친한 친구 영숙이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죠. 영숙아, 나 이제 곧 칠순잔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머, 정말. 근데 요새 누가 칠순잔치를 해? 다들 조용히 넘어가던데.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우리 정석이랑 며느리한테 부탁해볼까 해. 그래. 근데 애들이 바빠서 싫어하면 어쩌려고. 그래서 애들 부담 덜려고.
내가 모아둔 돈 좀 주려고. 스바만 원 정도. 늙으면 지갑을 열라잖아. 어머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애들도 좋아하겠다. 영숙이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는 드디어 아들 정석이와 며느리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죠.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며느리랑 같이 온다고 해서 저는 아침부터 잡채랑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우리 정석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얘들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응,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시고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정석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칠순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희가 엄마 칠순 잔치를 준비해 줄 수 있겠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보고 칠순 잔치를 준비하라고요. 어머, 저희가요. 저희 돈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순간 저는 제가 너무 큰 부탁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어. 큰 돈은 아니지만 스베만 원이야. 너희가 부담 갖지 말고 이 정도로 소박하게 준비해주면 좋겠어. 봉투를 건네는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정말 멋진 잔치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애쓰신 걸 생각하면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죠. 며느리의 말에 정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저희가 잘 준비할게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돈까지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죄송하네요. 아니야,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날 저녁 자식들은 오랜만에 늦게까지 집에 있었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아보더니 이것저것을 보여주었죠. 어머니, 요즘은 이런 스타일로 많이 한대요. 아니면 이런 것도 예쁘고요. 그래, 나는 다 좋아. 너희들 마음에 드는 대로 해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면서도 그날 자식들과 나눠 먹어야지 하고 생각했고, 새 한복을 맞출 때도 자식들이 준비하는 잔치에서 입어야지 하면서 가장 예쁜 색으로 골랐어요. 시장 단골 상인들도 제 이야기를 궁금해했어요. 아이고, 민자씨,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이번에 제가 칠순이라서요. 자식들이 잔치를 준비해준대요. 어머, 그래요. 아들이 효자네요. 효자. 민자씨는 복 받으셨네요. 그러게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연스럽게 칠순 잔치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애들이 칠순 잔치를 준비해 준대요. 큰 건 아니더라도 가족이 다 모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이웃들은 부러워하면서도 요즘은 칠순 잔치를 이렇게까지 준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라고 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세어보았어요. 이제 한 달 남았구나. 이제 3주 남았네.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다니. 특히 자식들이 어떤 장소를 예약했을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일찍 일어나 장롱 속 한복을 꺼내보기도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대보며 그날은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해야지 하고 생각했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특별한 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 생일을 제대로 축하받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기대하고 설레하던 그 순간들이 곧 제 가슴에 큰 상처로 남게 될 줄은요. 자식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잔치 날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수진이도 같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마도 잔치 준비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통태찌개에 호박전, 멸치볶음까지.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아줌마, 오늘은 반찬거리를 많이 사시네요. 네, 오늘 우리 아들이 온대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그나저나 칠순잔치 준비는 잘 돼가요. 네, 우리 애들이 알아서 잘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녁 7시가 좀 넘어서 아들 부부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왠지 모르게 둘 다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밥 드셨어요? 라며 밝게 인사하던 며느리도 그날은 조용했죠. 얘들아, 밥 먹었니? 동태찌개 끓여놨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이미 먹고 왔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정석이는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정석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 요즘은 칠순 잔치를 큰돈 들여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다들 소박하게 보내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가 얼마 전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석이가 말을 자르더군요. 네, 엄마. 요즘 트렌드는 그냥 가족끼리 소소하게 모여서 식사나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소박하게 보내는 게 어떨까 해서요. 꼭 식당을 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난 그렇게 큰 걸 바란 게 아닌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작은 거라도 준비하려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저희도 다들 바빠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엄마. 요즘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정석이가 변명처럼 말을 이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멋진 잔치를 준비하겠다던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사실 우리 반상회에서도 다들 물어보더라고. 우리 애들이 멋진 잔치를 준비한다고 자랑도 했는데.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준비해준 돈도 있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말을 끊고 말했죠. 어머니, 그 돈 말씀이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쓸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돈은 잔치 준비하라고 준 건데. 엄마, 그 돈은 저희가 잘 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석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잔치를 안 한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꼭 돈을 다 써서 큰 잔치를 해야지만 칠순 잔치인가요?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돈이 어디에 쓰이든 그게 제 마음이지. 엄마가 꼭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그건 내가 잔치에 쓰라고 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나이도 드신 분이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세요? 줬다가 뺏으시겠다는 거죠. 지금 저희더러 영수증이라도 제출하라고 하실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라도 하고 싶은 거지. 별게 아니다. 그때 아들은 짜증을 내며 일어섰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도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칠순 잔치를 크게 해요. 다들 웃을 거라고요. 엄마도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걸 아셔야죠. 어머니, 저희가 그날 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게 더 좋지 않으세요? 굳이 이렇게 큰일 내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연락도 뜸해졌어요. 가끔 전화가 와도 대화는 짧기만 했죠. 정서가 그날 시간 되면 엄마, 지금 회사라서 통화하기 좀 그래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수진아, 혹시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손님이랑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매번 전화는 중간에 끊겼고 약속했던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민자씨, 곧 칠순이네요. 준비는 잘 돼가요? 라고 물으면 괜히 웃으며 네, 아직 이라고 얼버무라고 물으면 괜히 웃으며 네, 아직 이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도 아이고 민자씨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둘러댔어요. 장롱 속 새 한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도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진짜로 받게 될 상처는 이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제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왔답니다. 칠순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연락 한 통 없는 걸까? 아침밥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우리 애들이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들떴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했죠. 우리 정석이네 한번 가볼까? 며칠 전부터 전화도 안 받더니 무슨 일 있나? 정석이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급할 때 들어올 수 있게 가르쳐 준 거였죠. 문이 열리자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어머, 거실에는 여행 가방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큰 캐리어에 배낭까지. 이게 다 뭐지?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호기심에 한 장을 들어보는데 그 서류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방콕 푸켓 우박료 1 럭셔리 패키지, 방콕 소피텔 호텔 VIP룸 3박, 푸켓 풀빌라 2박, 전신 마사지 패키지 쓰인 현지 투어 일체. 손이 떨려왔어요. 눈앞이 아찔했죠. 이게 무슨... 더 자세히 보니 총 경비가 380만 원. 제가 준 그 돈으로 이런 호화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하필 제 칠순날에 그때였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서류를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전부 바닥에 흩어졌어요. 엄마, 이번에 제가 알아본 호텔이 진짜 좋대요. 방에서 보이는 야경도 끝내주고. 그래, 우리 딸이 준비 열심히 했네. 며느리와 안사돈의 목소리. 저는 화장실에 있었죠. 근데 엄마, 시어머님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알면 또 난리 날 테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시어머님 칠수는 어쩌고 그날 가면 곤란하지 않니? 에이, 괜찮아요. 그냥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크게 해요. 시대가 어느 땐데. 하기는 우리만 여행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엄마도 참. 시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부탁을 하셨다고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애도 아니고 그깟 잔치 한 번 안 했다고 삐지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렇긴 해. 근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칠순 잔치하라고 준 돈으로 여행 가도 괜찮을까? 엄마, 왜 이래요? 누구 편이에요? 시어머님이 주신 돈이면 뭘요? 어차피 저희 돈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시어머님 눈치 보기 지겨워요. 그리고 엄마도 이번에 같이 가면 좋잖아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어요. 맞아. 난 태국 마사지가 최고더라. 근데 정말 모르시는 거지. 당연하죠.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냥 저희가 칠순 잔치 대신에 조촐하게 식사만 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때요? 나중에 적당히 밥이나 한 끼 사드리면 되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죠. 어머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왜 그래 놀랐어? 며느리 집에 와보는 것도 이제 눈치 보면서 와야 하나? 아님 너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안사돈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어요. 아이고, 사돈. 이게 다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요. 뭐가 오해인데요? 제가 방금 다 들었잖아요. 내가 준 돈으로 방콕 여행을 가신다면서요. 그것도 하필 내 칠순날에. 며느리가 이내 얼굴을 굳혔어요. 네, 맞아요. 어머님이 주신 돈인데 그걸 어떻게 쓸지는 저희 자유예요. 어차피 주신 거잖아요. 아들하고 며느리 용돈 주신 거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줬으니까 내 맘대로 써라. 근데 최소한 나한테 거짓말은 하지 말지. 어머니, 거짓말이라뇨. 회사 일이 바빠서 칠순잔치를 못한다고 했잖아. 그게 거짓말 아니야. 전화로 듣고 있던 안사돈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사돈. 수진이가 잘못했네요. 애가 말실수가 아니잖아요. 방금도 시어머님 눈치 보기 지겨워요. 적당히 밥이나 사드리면 되죠. 이러는 거 못 들으셨어요. 그때 정석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여긴 어떻게? 어머 여보.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파해졌어요. 정석아, 너도 이거 알고 있었니? 너희가 내 돈으로 방콕 여행 가려고 한 거. 정석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게 수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너희 둘이 얼마나 오랫동안 날 속이려고 했던 거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참 바보였구나. 안사돈이 또 끼어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행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순간 제 머리가 핑 돌았어요. 사돈어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이제는 지쳤다고요. 매번 시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 인생을 힘들게 했구나. 근데 있잖아,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너희를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아깝구나.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멀어진 거면 이 돈은 우리에게 독이구나. 기부를 하든지 해야겠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며느리는 울음을 뚝 그쳤죠. 엄마, 그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정석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왜 놀랐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은 받는 사람 맘대로라며. 그럼 내 돈도 내 맘대로 해야지. 어머니, 제발 이제 와서 그러지 마. 내가 너희한테 바란 게 뭐였는지 알아. 그저 내 생일에 얼굴 보며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였어. 전화기 넘어 안사돈,